논문이 되게 재밌어요. 모든 얘기를 다 해놨어요. 아카데믹하게, 소셜리, 또는 뭐 리걸리, 이코노미컬리, 환자 사이드에서, 의사 사이드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논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는 냅둬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논문이에요. 리차드 허그라는 분이 쓰신 이 논문이고요. 뒤에 나오는 논문은 빼야만 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도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의 논문에서는 19,000개의 삽입된 스크류와 3,200개의 플레이트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어요. 그래서 칼시노제네시스, 그러니까 발암성, 그 다음에 톡시시티, 독성, 그 다음에 하이퍼센시티비티, 이거는 이제 알러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콜로이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부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이건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단편적인 모든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정리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칼시노제네시티, 그러니까 이런 금속 모형물들이 발암성이 있다 이런 얘기 가끔 뉴스 기사나 이런 거나 이렇게 뜬금없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영구 삽입 금속 고정물의 부식에 의한 부산물이 발암성을 가진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연으로 보이고 대부분 문헌은 적절치 못한 수술 테크닉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재료를 사용한 경우이다. 심지어 저자들 역시 그들의 관찰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논문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1956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맥도걸이라는 분이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 스크류의 부식물에 의한 유잉스 살코마라고 해서 이게 근종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사망률이 높은 이제 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걸 보고했어요. 그 다음에 72년도에 듀드와 피셔라는 분이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 스크류 삽입 30년 후에 헤만지오 엔도텔리오마가 발생했다. 이것도 이제 뭐 혈관종인데 암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80년에 테이톤이란 분은 비텔리움 플레이트를 삽입 후 제거하였으나 제거 6년 후 유잉스 살코마가 발생했다. 암 조직 검사에서 그러나 메탈의 부식물이 메탈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보면 스테인리스 플레이트는 이런 발암성이 조금 의심이 돼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스테인리스 플레이트에는 철과 크롬, 니켈, 몰리브덴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크롬, 니켈, 몰리브덴은 중금속 중에서 독성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오래 두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지금은 스테인리스 플레이트를 연고 플레이트로 쓰질 않아요. 근데 비텔리움 플레이트는 코발트 크롬이에요. 지금 인공관절에는 대부분 코발트 크롬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치아에도 코발트 크롬을 써요. 코핑이라고 하는 거에서 코발트 크롬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료들이 이렇게 발암성이 있냐는 거죠. 근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부식물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건 80년도에 이제 보고예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스완이라는 분은 이제 이 코발트 크롬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 후에 이제 고관절, 엉덩이 관절 코발트 크롬으로 만들어진 이런 걸로 이제 인공관절을 한 후에 연부 조직에서 악성 파이브로스 히스토사이토마가 발생했다. 암이 발생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종양과 뼈, 금속, 시멘트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암 조직 검사에서 메탈이나 부식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얘 때문인지 아직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84년도에 펜만이랑 링이란 분이 코발트 크롬 알로이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 후에 오스테오살코마가 발생했다. 이 경우 근데 피모랄 샤프트 오리진이 아니고 교체된 아세타블 오리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모랄 샤프트, 그러니까 이 코발트 알로이가 들어간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오리진한 것이고 고관절 교체된 그곳 오리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발트 크롬의 영향이 아니라 남아있는 뼈에서 생긴 암이다. 이렇게 논문은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83년도에 또 프리드만이랑 베논이란 분이 TI6, 이게 뭐냐면 우리 티타늄 합금이거든요. 티타늄, 6 알루미늄, 4 바나디움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TI64라고 저희가 보통 말을 하는데 TI64 합금으로 만든 사각턱 플레이트 사용 후 스퀘어머스 셀 칼시노마가 생겼다. 저자는
금속 플레이트와 암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사용한 후에 이런 게 관찰됐다라는 우연의 일치가 자꾸 이제 관찰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58년도에 델가도라는 분은 알 수 없는 재료로 만든 플레이트를 사용한 후 발생한 살코마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나오게 있어요. 이 경우는 병적인 골절 또는 방사성 유발 종양으로 의심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은 다 찾기 힘든데 어떻게 뭐 하고 나니 요게 걸려들은 이런 우연의 일치들이 계속 보고는 됐었어요. 84년도에 바거 그레넨이라는 분이 또 미상의 합금으로 힙을 교체 시행한 2년 후에 악성 파이브러스 히스토사이토마가 발생했다. 암에 발생한 곳이 금속과는 관계가 없다고 또 논문에서 발표하는 그 논문에서 언급은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사들은 자기들이 수술하고 어떤 특징적인 그런 발견 이런 게 있을 때 원인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뭐 임상 클리니컬 에비던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발견한 보고를 논문에 이렇게 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어 놓는데 이런 보고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마치 얼마 전에 뭐 턱에 필러를 맞았더니 뼈가 녹더라 이런 발견이 이런 레터라는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연관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나 이런 거 발견했어. 이런 걸로 자꾸 보고를 하는 그런 게 쌓여요. 그래서 이제 에비던스가 되는데 지금 그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정리를 해보면 절골이나 골절 고정을 위해 사용된 스테인리스 스틸 코발트 크롬 알로이들은 발암성은 약간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사용되는 퓨어 티타늄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발암성 때문에 플레이트를 제거해야 되는 논리는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근데 코발트 크롬도 지금 인공관절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척추나 이런 데 고정할 때 티타늄보다 코발트 크롬이 더 많이 쓰여요. 왜냐면 코발트 크롬이 더 단단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런 금속에 대해서 발암성과의 연관성은 지금 거의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연관이 된다고 보고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암성이 의심돼서 또는 걱정돼서 플레이트를 제거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부식인데요. 모든 금속은 부식이 일어나요. 근데 부식이 이제 일어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부식은 금속이나 산화 또는 분해에 의해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식은 금속을 약하게 만들고 주변 조직의 독성을 초래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러한 내부식성 때문에 최초에 활용되었지만 부식이 실제로 일어난다. 코발트 크롬은 내부식성이 스테인리스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 하지만 역시 부식이 조금은 있다. 티타늄 합금은 가장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이다. 상업적인 퓨어 티타늄은 이론적으로 부식이 없다. 따라서 티타늄과 티타늄 합금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내부식성 재료이다. 생체에 적합한 내부식성 재료이다. 따라서 부식을 이유로 플레이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독성, 톡시시티. 스테인리스 스틸은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다. 하지만 부식돼서 떨어져 나오는 그 합금 재료들, 부식물은 영구 보형물의 경우 고려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 재료는 영구 삽입 재료로는 고려될 수 없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로 만들어진 것들을 몸에 계속 넣어놓고 있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 뜻이고요. 코발트 크롬 합금이 훨씬 내부식성이 강하지만 부식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 렁, 리버, 그러니까 뭐 폐, 간, 신장, 그 다음에 비장 등으로 흡수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주변 조직의 색깔 변화와 부식물이 존재하지만 신체의 독성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코발트 크롬 합금은 영구 삽입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티타늄 합금은 모든 면에서 넌톡식하다. 그러니까 독성이 없다. 금속 주변 조직으로 금속 파티클과 부식물,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관찰되지만 염증이나 이물 반응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성을 이유로 플레이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센시티비티인데 이제 하이퍼센시티비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러지예요. 근데 타입 1 하이퍼센시티비티는 이제 즉각적으로 급성 반응이에요. 그래서 니크롬, 니켈 등에 의해 촉발되지만 보고된 바는 없다. 그러니까 금속을 넣었을 때 급성 그 알러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딜레이드 하이퍼센시티비티 이거는 이제 알러지 뭐 반응, 염증 반응, 면역 반응 이런 건데요. 타입 4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니켈에서는 18%, 코발트에서는 15%, 크롬에서는 3.5% 정도로 대규모 인구 검사에서 보고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니켈이나 코발트가 함유된 그런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딜레이드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롬도 최근까지 퓨어 티타늄에 대한 알러직 리액션은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티타늄에 관해서는 알러지는 보고된 바가 없고요.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하면 스테인리스 스틸과 코발트 크롬 합금은 연구 보형물로 사용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알러지, 과민 반응을 이유로 플레이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CT나 MRI 또는 뭐 엑스레이를 찍을 때 금속 음영 때문에 이렇게 그 음영이 이제 노이즈가 끼는 거를 말하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은 자성을 띠고 있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자성을 띠고 있어서 MRI에서는 사용 금지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뭐 얼굴에 고정을 한 분은 MRI 찍으러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고 코발트 크롬은 CT나 엑스레이에서 하이 덴시티 스캐터를 만든다. 이게 뭐냐면 하얗게 CT를 찍었을 때 아주 환한 그 반사광을 만들어서 번쩍번쩍 이렇게 갈라지는 별 모양으로 쫙쫙 퍼지는 그런 하이 덴시티 스캐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든다. 그래서 그 주변을 분석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티타늄은 MRI 촬영 가능하고 코발트 크롬도 MRI 촬영 가능하고 하이 덴시티 스캐터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티타늄 같은 경우는 CT나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그냥 그 녀석이 보일 뿐 그 주변으로 막 그 스캐터되는 그런 노이즈가 생기지는 않아요. 따라서 영상 진단을 이유로 플레이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고요. 로컬 바이올로직 리스폰스라고 해서 뭐 염증 반응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금속 보형물을 삽입한 직후에는 로컬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가 복원되고 있다. 근데 스테인리스 스틸, 코발트 크롬 알로이, 티타늄 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염증 반응은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이 금속들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면역계에서 파이브로스 티슈로 캡슐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감싸버리는데 그래서 감싸서 인체의 면역계와 분리돼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대부분 뭐 실리콘도 그렇죠. 근데 브랜막이나 아델이라는 분은 티타늄은 캡슐 없이 주변 조직에 부착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티타늄이 우리가 뭐 임플란트, 이빨에 심는 임플란트 또는 그 다리뼈를 늘리는 일리자로프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쓰이는 이유가 된 거죠. 티타늄을 그 뼈에다가 묻어놨더니 뼈랑 완전히 붙어버리더라. 캡슐 없이 이런 논문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염증 반응을 이유로 플레이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결론을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스트레스 프로텍션이라는 건데 이게 플레이트 인듀스트 포로시스 이제 뭐 플레이트가 유발한 골다공증 또는 스트레스 쉴딩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프로텍션 이런 가려주는 이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뼈는 살아있는 뼈여서 이게 울프스로라고 그래가지고요. 뼈가 이렇게 휘어진 뼈가 있을 때 위에서 눌러서 로드가 가해지면 이렇게 볼록한 데는 힘이 덜 가고 이렇게 오목한 데는 힘이 더 가요. 그러면 이런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뼈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데는 뼈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뉴본 포메이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튀어나와서 압력이 덜 가는 부위에는 본 흡수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뼈가 이렇게 일자로 되는 안쪽은 생기고 밖에는 흡수돼서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게 이제 울프스로인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런 플레이트나 금속이 들어가서 뼈가 받는 힘을 얘가 대신하게 된다면 그 뼈에 힘이 덜 가게 돼서 그 뼈가 약해진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쉴딩에 의해서 뼈가 약해진다. 또는 스트레스가 막아져서 뼈가 약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뭐 다른 금속들, 그러니까 비탈륨, 코발트 크롬이 가장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248메가파스칼이라고 해서 탄성계수예요. 탄성계수. 강도, 휨 강도를 보는데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이 한 186메가파스칼 정도 되고 TI64가 113, 그 다음에 티타늄이 102 정도 되고 우리 뼈가 30 정도 돼요. 근데 이러한 탄성계수를 보면 티타늄은 뼈와
가장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 프로텍션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른 금속에 비해서 티타늄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프로텍션을 이유로 플레이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술하고 나서 바로바로 플레이트를 빼는 걸 루틴리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그러면 수술 관련 합병증이 또 있지 않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숙련되고 이상적인 상황에서 환자의 협조가 좋다고 해도 수술과 연관된 합병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죠. 뭐 얼굴이 처져, 뭐 이런 거, 뭐 상처 또 꼬매 부어, 뭐 이런 것들 걱정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존재는 해요. 근데 브레드너랑 이게 뭐 스키 나오는 거 보니까 러시아 쪽 사람인 것 같은데 4년간 포암 앞팔에서 이렇게 플레이트 제거 수술을 해보니까 제거하면서 11% 감염이 생기고 11%에서 신경 손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제거하는 것도 어쨌든 수술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굳이 제거할 필요 없는 거 일부러 모든 환자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을 제거하는 방법은 증상이 없는 플레이트를 무조건 제거하지 않고 냅두는 거다. 괜히 증상도 없는 플레이트 건드려서 합병증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논문에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그냥 둬도 된다라는 이제 취지의 논문이거든요. 89년부터 95년까지 3,217개의 플레이트와 19,012개의 스크류를 1,688명의 환자에서 삽입했대요. 그래서 이걸 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간면 수술한 경우 한 명에서 길이가 너무 길고 주변에 중요한 혈관을 건드릴 것 같아서 제거를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각턱이 부러진 경우 두 환자에서 이게 루즈닝이 와서 한 경우 뺐고 한 경우는 염증이 나서 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상악 쪽에 부러진 경우에 있어서는 염증이 한 경우에 나서 뺐다 그래요. 요거 말고는 안 뺐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기 때문에 이 보험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나 봐요. 그래서 논문에 항상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스트, 그러니까 제거를 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그거를 빼서 얻어지는 이득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괜히 돈 들여서 빼봤자 얻어지는 이득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냥 둬도 된다. 크게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마무리 짓고 계세요. 근데 이 논문에 보세요. 여긴 618페이지잖아요. 617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해, 같은 볼륨에 요렇게 빼지 말고 냅둬도 된다. 리텐션이라고 해서 냅둬도 된다라고 말했던 분의 논문과 그 다음에 빼야 된다라고 빼는 거에 대한 논문을 바로 연달아서 이렇게 붙여서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빼야 된다라는 그런 분의 어떤 논리를 좀 볼게요. 1907년에 알빈 램보트란 분이 벨기에 사람인데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처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북미에서는 톰마, 아처, 노빈슨, 딩만, 나티브, 리처, 보이엔, 한앤 콜질 뭐 이런 분들이 플레이트 앤 픽세이션을 턱의 골절이나 재건에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활용하게 된 이유는 이제 양악 수술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위턱 아래턱이 부러지면 이거를 이빨 사이를 묶어요. 그걸 악간 고정이라고 하는데 IMF라고도 해요. 인터막실라리 픽세이션이라고 해서 그 악간 고정을 하는 거에 보조 장치로 사용했어요. 근데 유럽에서 루어, 스피셜, 실리, 챔피 등이 악간 고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인터널 픽세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간 고정을 하면은 우리가 삼키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환자가 좀 더 편해지고 또 숨을 쉬기도 편해지죠. 그런 목적으로 그런 악간 고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에다가 고정하는 거를 발전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치료 개념과 테크닉 장치들이 유럽에서는 1970년대, 북미에서는 80년대에 인정을 받게 돼서 널리 표준이 되기 시작해요. 초창기의 플레이트 시스템은 굉장히 크고 투박했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코발트 크롬 등이 주로 활용됐죠. 근데 이들 장치들은 추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코발트 크롬은요.
근데 북미 의사들은 환자가 2차 수술을 원치 않고, 그 누구도 아우 그 고생해서 수술했는데 좀 살만한데 이제 뼈 붙었으니까 플레이트 빼자 그러면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우 괜찮은데 빼기 싫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2차 수술을 누구나 다 거부하죠. 또 하나의 문제는 2차 수술을 하면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 이득이 있냐, 또 돈 내는 거에 문제에서 보험사에서 또 이걸 보험을 굳이 그거는 우리 보험에서 커버 안 해줄게, 환자가 원하면 네가 빼, 이런 식으로 됐나 봐요. 그래서 보험에서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꼭 제거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약간 경제적인 이유도 여기 따라 들어가죠. 유럽과 이런 나라랑 다르게 북미 쪽은 또 이 메디칼 이슈, 라이센스 인슈런스 이슈가 꼭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증상인 플레이트를 제거해야만 되는가, 이런 이제 북미 의사들의 저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저항은 더 작고 얇고 인체에 친화적이기에 영구적인 플레이트를 개발하게 만든 거죠. 뺄 필요 없게. 그 결과로 작고 얇은, 오타가 났네요. 얇은 티타늄 플레이트가 현대 주류가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재료들의 플레이트는 상당히 고가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로 된 상태에서 재수술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메리트라고 이제 선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의 힘이 적절하게 대응한 것인가, 티타늄 플레이트는 영구적인가, 비싼 가격이 결과를 보장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의사들의 약간 고민, 양심선언 이런 것들이 있었던가 봐요. 플레이트를 제거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지만 데이터는 적죠. 그래서 북미 의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문제가 있거나 간섭이 있다면 제거, 그렇지 않다면 let sleeping dog lie, 이런 단어. 이게 미국 속담인가 봐요. 그러니까 잠자는 개를 건들지 마라, 이런 뜻이죠. 괜히 건드려서 문제 만들지 말고 특별히 문제 없다면 냅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leeping dog lie라는 뜻이 그런 이제 속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2가지를 나열을 하셨어요. 하나씩 보면 메탈 톡시시티 앤 알러지, 그러니까 정형외과 문헌에서는 금속 독성과 금속 알러지에는 제거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돼요. 굉장히 큰 보형물이 들어가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두면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니켈, 코발트, 크롬 합금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은 잘 정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티타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긴 기간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30년, 40년, 50년이 삽입되었을 때 연관 질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연구 상태로 남겨져 있다. 위험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예요. 근데 티타늄의 경우 비장에 축적된다는 보고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쉴딩, 플레이트 밑에서 혈관 장벽 역할로, 그러니까 뼈가 플레이트가 덮이면 주변 조직에서 피가 가는 거를, 뼈로 가는 거를 막는 베리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질골의 뼈 감소 현상이 관찰된다. 이건 실제로 빼보면 느껴져요. 플레이트 크기와 형태에 따라 발생한다. 그러나 무증상 미니 플레이트가 제거된 부위에도 뼈가 살짝 얇아진 듯한 그러한 스트레스 쉴딩 현상이 관찰이 되는 거는 맞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가 약해지고 플레이트 연관된 골절이 발생할 수도라고 이제 물음표를 찍더라고요. 골절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수도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죠. 그다음에 메탈로시스라고 해가지고요, 플레이트 주변 조직으로 플레이트의 작은 조작이 축적되는 현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레이트가 뭐 1호전, 콜로이전이라고 해서 이제 뭐 부식되면서 또는 이렇게 바스라지면서 가루 같은 게 조그맣게 생겼을 때 주변 조직에 이렇게 흡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메탈로시스라고 그래요.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기술되었고, 주로 플레이트와 스크류 사이에 플래팅이 뭐냐면 이렇게 뼈가 있고 이렇게 스크류가 있으면 이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얘들끼리 약간 찌그덕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찌그덕 거리는 사이에서 금속이 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플래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나 금속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자기 파티클로 인해 발생한다. 플레이트 주변 조직에서 메탈릭 디스컬러레이션이 관찰되고, 뭐 금속 가루가 흡수된 그런 색소 침착같이 보이는 까맣게 되는 그런 관찰되고, 주변 림프노드와 다른 장기, 비장 같은 데서 축적이 되는 모습도 관찰이 된다. 이러한 현상의 장기, 롱텀 이펙트는
불명확하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빼지 이제 이런 논리를 계속 피고 계세요. 온코제네시티는 플레이트 주변 조직으로 플레이트의 작은 조각이 축적되는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양외과 영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기술되었고 이렇지만 메탈릭 디스크에 관찰되고 흡수되기도 하지만 롱텀 결과는 역시 모르겠다. 그래서 암도 유발되는 거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금속 플레이트가 뼈 성장에 장애를 준다. 맞죠? 왜냐하면 뼈를 이렇게 자라는 뼈인데 여기다가 금속을 딱 박아놨어요. 근데 이 뼈는 더 자라야 돼. 그러면은 이 박혀있는 플레이트 스크류가 이 뼈가 자라는 거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는 뼈를 빼주자. 안 그러면 이게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뼈가 성장하는 부위에서는 제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뼈 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죠. 그 다음에 뭐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뭐 방사선 치료나 엑스레이 이펙트 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촬영 시 생기는 노이즈로 인해 진단이나 치료에 장애를 줄 수 있다. 뭐 이럴 수 있죠. CT나 MRI에서도 이러한 왜곡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플레이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MRI 촬영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이즈나 왜곡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가려지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는데 금속이 있으면 뒤에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은 생기죠. 그래서 노이즈나 왜곡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치료를 위해서라도 제거를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펠퍼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만져진다는 얘기예요. 만져지는 경우 환자가 제거를 요구하는 가장 흔한 제거 이유이다. 요런 데죠. 보통 피부가 얇은데 이렇게 금속 플레이트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만져져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여기 아치 부위나 턱끝 여기 전진수라고 나면 여기 거의 만져지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렇게 체부 절골 하고서 안화 쪽에 바싹 붙이면은 안화 옆에 여기서 대부분 다 만져지죠. 그러니까 이런 만져지는 경우는 제거하는 거 뭐 가장 환자들이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사이즈를 줄이려는 노력 그러니까 만져지기 때문에 좀 더 작게 만들려고 하고 또 얇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만들어졌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만져지는 부위는 있죠. 피부가 얇아서. 그 다음에 리인저리라고 해가지고 플레이트가 박혀 있어요. 부러져서 박혀 있었어. 근데 여기 권투선수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논문에도 그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턱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고정을 했어요. 근데 나섰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부딪혀서 또 맞았어요. 그때는 플레이트가 없을 때보다 골절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다 뼈가 나섰다면 빼주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thermal sensitivity 이거는 뭐 간혹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도 있는데 뭐냐면 차가운 데 가거나 뜨거운 데 가거나 뭐 이 금속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뭐 예를 들면 사우나 갔는데 피부는 혈관이 막 돌아서 이제 괜찮은데 이 금속은 계속 열이 받으면서 올라가서 금속 온도는 올라가서 그 티타늄이 있는 데가 뜨겁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 근데 뭐 크기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특히 비강이나 그러니까 외부 온도에 이제 민감한 부분, 그러니까 차가운 데에 갑자기 들어가거나 뜨거운 데 갑자기 들어갔을 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비강이나 파라나잘 사이너스, 공기가 막 외부 기온이랑 통한데 이런 데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수술 후 1년 안에 제거가 쉬운 기간에 제거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분들, 뭐 차가운 데 갔을 때, 뜨거운 데 갔을 때 이렇게 온도차가 많이 느껴진다 이러면은 그냥 빼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 플레이트 스크류는 고정을 아무리 해놔도 좀 지나면서 루즈닝이 올 수 있어요. 헐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얹어져 있는 거죠. 고정되지 못하고 그러면 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빼버리자. 그러니까 뭐 요 경우에는 부러진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부러진 경우나 스크류가 빠지거나 헐거워서 움직이고 찌그덕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그럴 때는 그냥 빼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피부나 점막을 뚫고 나오는 경우 점막 쪽으로 노출된 경우는 가장 흔하고 이런 경우는 빼버리면 되고 피부로 나온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제거하기가 되게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죠. 또 상처를 남긴다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빼야 되고 감염 생기면 염증 생기면 무조건 빼야 되죠. 통증과 부종을 동반한 경우라면 무조건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 후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뜻이고 플레이트 주변으로 혈관을 타고 온 균이 보통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혈관으로 균이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내 몸에서 가장 염증에 취약한 부분에 그 균이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틀죠. 콜로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균이 막 자라요. 그게 이제 보통은 몸에서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은 곳 또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곳이 이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 박테레미아라고 하는데, 혈관에 균이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렇게 안 좋은 곳에 이렇게 균이 자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 예방적으로 제거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아간면 수술에서 무증상 플레이트 제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뭐 그때도 지금도 논란이 많죠. 최초에는 제거를 염두에 두고 플레이트가 디자인되었지만 최근에는 남겨두는 것을 목적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근데 이게 과학이냐 아니면 시장의 요구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좀 더 싼 플레이트로 고정하고 제거를 해주는 것이 환자를 보다 위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질문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면 생체 흡수성 플레이트가 최고의 선택 아닐까? 라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되겠지 라고, 아직은 모르겠다 라고 또 한 발짝 물러서고 계세요. 자, 이런 많은 논란 때문에 사실 생체 흡수성 플레이트가 제가 대학에 있던 시절이니까 15년, 17년, 18년 전에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요게 저도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도가 약하고 부러지고 깨져요. 그래서 흡수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시 뺄 필요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강도가 약해서 수술의 고정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녹는 과정에서 생체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이 acidity, 산도를 높여서 주변 조직에 손상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생체 흡수성 플레이트를 많이 안 쓰세요. 저도 써볼까 하고 몇 번 트라이를 했다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마그네슘 플레이트예요. 이 마그네슘 플레이트는 몸속에서 녹아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 마그네슘 플레이트의 단점이 박아놓으면 마그네슘이 녹거든요. 녹아 없어질 때 수소가스를 만들어요. 근데 수소가스는 인체에 굉장히 이로운 가스예요. 그래서 문제는 안 되는데 수소가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불룩해지는 과정까지 생겨요.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그네슘 플레이트가 지금 식약처 인허가 중이에요. 지금 거의 끝난 걸로 알아요. 보정 서류가 지난달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거 수입하시는 그 회사 대표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거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마지막 서류 들어갔으니까 3주, 4주 안에 아마 인허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다음 달 정도면은 마그네슘 플레이트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 선생님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환자들도 고민되고 의사들도 고민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증상 플레이트의 제거를 장벽, 그러니까 제거하고 싶은데 그거를 꺼리게 만드는 내용들이 뭐냐. 이 논문에서 정리된 내용이에요. 이 추가적인 수술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 수술 또 해야 되잖아. 이거 너무 누가 싫어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환자들 모두 싫어하죠. 근데 또 의사 역시도 이것도 하라고 권하기도 또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권하고 누구는 안 권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하고 연락이 끊기죠. 이게 팔로우 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연락이 끊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받고 진짜 상담을 하고 황당? 좀 놀란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광대 수술하고 턱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수술비가 1,000,000원 안쪽이었겠죠? 근데 어느 병원에 갔는데 빨리 빼야 된다. 이거 뭐 안 빼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 플레이트 제거 비용으로 900만 원을 내라고 했대요. 그 환자는 막 겁에 질려가지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상황. 물론 그 비용이 좀 얼토당토 않다고 저도 느끼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도 환자도 부담되고 또 의사도 부담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플레이트가 삽입된 목적이 사라지면, 삽입된 목적이라는 거는 뼈를 붓게 만드는
그 목적이 사라지면 플레이트는 이물질로만 남아있게 되고 저는 100%이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잠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 될 수 있죠. 염증 또는 뭐 통증, 만져짐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요점은 우리는 모든 것을 정확히 모른다. 언제 염증이 생기고 있고 어떤 경우에 염증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 아프고 이 잠재적인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언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사랑니처럼 사랑니도 그 논쟁이 되게 많아요.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 안 뽑아도 된다. 이렇게 매복이라고 그러죠. 안에 들어가 있는 뼈는 사랑니는 빼야 된다, 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도 이거를 공부하고 배웠지만 제 사랑니 하나 때문에 저는 맨 뒤쪽 어금니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안 빼고 버티다가 이게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어금니가 이렇게 있고 사랑니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뺄 필요 없다고 해도 안 뺐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멀쩡한 치아에 뿌리를 먹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니 빼면서 결국은 이 어금니에 금을 씌워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사랑니 뽑았으면 훨씬 더 그 돈도 아끼고 이빨도 건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또 그룹이 있고 또 어떤 그룹은 그 멀쩡한 거 뭐하러 빼? 그냥 냅둬도 되는데 라고 안 빼고서 멀쩡히 잘 사는 그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거든요. 플레이트도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빼자. 별 문제 없는데 뭐하러? 잠자는 강아지를 왜 건드려? 슬리핑 독 라이즈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강아지를 뭐하러 건드려? 이런 논쟁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반절개는 비교적 합병증 없이 플레이트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뭐 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안화나 뭐 요런 이마나 여기 두개골에 박혀 있는 거는 이전에 사용했던 절개창을 다시 사용하기 해야 되니까 주로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거를 하게 되고 제거를 합리화하게 된다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독성이 있다 이런 거는 딱히 뭐 그렇게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알러지 글쎄라는 생각이 돼요. 또 스트레스 쉴딩 뭐 여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메탈로시스 굳이 상관없겠다. 뭐 암 발생 거의 별로 의미 없다. 마이그레이션 움직이는 거 있어요. 우리도 이제 아치나 광대 수술하고 나서 막 움직이다 보면은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 있거든요. 또 부러지는 경우 있고 마이그레이션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마이그레이션이 있는 경우 제거한다. 그 다음에 만져진 레디에이션 뭐 엑스레이 이펙트 간혹 환자들이 그러거든요. 치과 갔을 때 창피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고려해 볼 만한 그냥 개인 간의 주관적인 이유 같아요. 그 다음에 만져지면 전 무조건 빼라 그래요. 왜냐면 피부에 만져지면 이거 만져지면 계속 손 가거든요. 그러니까 손 가다 보면 괜히 피부도 얇아지고 신경 쓰여져요. 그래서 움직였거나 또는 만져지거나 그런 경우라면 저는 빼라 그러고, 그리고 리인저리 뭐 부러진데 또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격하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이건 별로 우리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멀 센시티비티라고 해서 뭐 멀쩡히 잘 살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거나 찬 데 갔다나 뜨거운 데 갔을 때 이렇게 막 피부가 막 불타오른다든가 너무 차갑게 느껴진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이거 역시도 좀 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루즈해졌다. 그러니까 덜렁거린다. 이러면 좀 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퍼포레이션 뚫고 나오면 무조건 빼야죠. 그쵸? 그다음에 염증 나면 무조건 빼야죠.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움직이거나 뭐 만져지거나 그 다음에 온도에 예민하거나 뭐 이게 빠져서 덜렁거린다거나 또는 피부 밖으로 또는 점막 안으로 튀어나왔거나 또 염증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는 제거를 하자. 근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환자에서 꼭 1년 있다 제거하자, 6개월 있다 제거하자,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제 느낌이기도 하고 논문을 리뷰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뭐 무서운 얘기들이 많죠. 뭐 암이 생겼다고? 뭐 이런 뭐 피부로 뭐 이렇게 금속 가루가 뭐 이렇게 메탈로시스 뭐 이런 게 생긴다고?
뭐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에 너무 부분적인 얘기에 너무 이렇게 치우친 나머지 환자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면서 공포를 주는 거는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논문을 쓰신 분이 굉장히 객관적인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이유, 환자들이 이걸 빼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 또 의사들이 또 빼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써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방 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게 금속이 박혀 있는 게 잠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다 빼자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저는 그건 틀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상담받으러 가셨을 때 이거 안 빼면 큰일 난다.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뭐 15년 전 이때는 이 플레이트 빼달라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또 수술하기 싫어서. 근데 이상하게 최근 한 4, 5년 사이에 환자들이 빼주세요라는 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의사들이 겁을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안 빼면 큰일 난다. 이거 빼야지 된다. 문제 생긴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신경을 누르고 안화를 누르고 눈을 찌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환자들이 하는 걸 보면 환자들이 만들어냈을 리는 없고 의사들이 그렇게 겁을 줘서 환자들을 수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틀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환자들의 거부감도 있고 의사의 망설임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 문제도 있고 이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느낌을 가지고 우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복잡하게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빼야 되는 이유 100만 가지, 안 빼야 되는 이유 100만 가지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만져지거나 불편하면 불안하면 빼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걱정하면서 달구 지내면서 막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차라리 빼고 있자. 저는 그런 주의고요. 근데 괜찮다고 얘기를 듣고 괜찮다고 본인이 안심이 되고 신경이 안 쓰인다면 뭐 그냥 지내도 상관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수술해서 뭐 볼처지니 뭐니 고민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가 되셨으면 해요. 의학이 그래요. 정답은 없어요. 결국은 시속 게임이에요. 빼서 얻는 메리트가 크다고 느낄지 아니면 안 빼고 그냥 뒀을 때에 내가 메리트가 클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메리트가 크다 생각하면 빼는 거고 이게 더 크다 생각하면 안 빼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개인적 판단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조금은 명확하게 이거다 뭐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논문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영역은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조건 이런 말 의사들이 쓰는 사람들 되게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는 공부의 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을 정말 쓰기가 어려운 게 의학인 것 같아요.